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17회 경암바이오 유스캠프 바이러스와 면역 분야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서준영 교수입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좌장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바이러스 및 면역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와 관련한 네 분의 교수님들의 훌륭한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이 바이러스와 면역 분야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강연을 해주신 네 분의 교수님께서 라이브 Q&A를 진행하기 위해서 나와 계십니다. 먼저 네 분의 교수님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면역 끝없는 전쟁을 강연하신 충북대 강규호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강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바이러스를 강연하신 제주대 김의태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 교실의 김의태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몸의 세포 지도 만들기를 강연하신 카이스트 박종훈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의 박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 몸의 면역, 친구인가 적인가를 강연하신 한양대 최재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최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라이브 Q&A를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 Q&A는 보내주신 사전 질문과 댓글창에 올라오고 있는 질문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교수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질문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추후에 이메일로 교수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사전 질문뿐만 아니라 강연 중에도 많은 학생들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충북대 강규호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성고등학교 노진은 학생의 질문입니다. 모든 백신이 2회 이상 접종을 해야 하나요? 한 번만 접종해도 되는 백신이 있을까요? 좀 최근에 지금 아마 백신을 많이 맞고 있으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강규호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질문 주신 그 백신과 관련된 접종 횟수에 관련돼서는 아마 그 마지막에 최재민 교수님 강의하신 거랑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한 번만 접종해도 되는 백신이 있느냐 물어보셨는데 있긴 있습니다. 얀센에서 지금 최근에 보급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1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게 한 번 접종을 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이득이라기보다는 아직 그 임상 테스트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점은 사실 횟수를 몇 번 하는지에 따른 그 결정하는 포인트는 뭐냐고 하면은 바이러스가 얼마나 그 변이를 잘 일으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바이러스가 그렇게 잘 변하지 않고 그 상태로 우리 몸에 감염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 번의 백신으로도 충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변이를 잘 일으킨다 하면 지금 저희가 사실 2차 접종 이후에 3차 접종 이런 내년에 또 다른 형태의 백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기존의 HIV나 이런 바이러스들은 굉장히 변이를 잘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2차 접종을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최재민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1차 때 나온 면역 반응에 비해서 2차 접종 이후에 그 항체 또는 T셀 면역 반응이 훨씬 더 올라가고 그뿐만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면역 반응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백신은 2차 접종 이상을 권장하고 있고 아마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아마 2차 접종 이상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백신을 많이 맞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질문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주대 김의태 교수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NLCS 제주고등학교 허린 학생의 질문입니다. 안티바이럴 드럭도 항생제의 인티바이오틱스 레지스턴트처럼 나중에 바이러스의 내성이 생길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김의태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은 충분히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의 그 항생제에 의한 레지스턴트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이러스의 뮤테이션이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오히려 박테리아보다 바이러스의 뮤테이션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 안티바이럴 드럭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의 출현이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그 내성 바이러스의 안티바이럴 드럭 내성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드럭 타겟을 발굴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카이스트 박종훈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과학고등학교 황지한 학생의 질문입니다. 왜 생체 내에서 실제로 주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분석하지 않고 RNA 전사체를 분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박종훈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중요하고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왜 생체 내에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아닌 RNA를 분석했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일단은 우리 몸에서 그 생명 정보의 흐름은 DNA로부터 RNA로 전사가 이루어지고 RNA가 단백질로 번역되어서 그 단백질이 실제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단백질과 RNA 모두 사실은 어떤 세포가 어떤 유전자를 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단백질이 실제로는 기능을 담당하므로 단백질의 양을 실제로 잴 수 있다면 가장 좋을 텐데요. 우리가 RNA를 재는 이유는 우리가 생체 내의 어떤 분자를 정량하기 위해서는 센시티비티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정량할 수 있는 분자가 있고 좀 더 정량이 쉽지 않은 분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분자를 증폭해낼 수 있느냐, 그 신호를 얼마나 증폭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DNA의 경우에는 우리가 PCR 중합 반응이라는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증폭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하나의 세포처럼 굉장히 작은 양의 어떤 생물학적인 물질을 정확히 정량하기 위해서는 DNA를 정량하는 것이 가장 쉽고요. 그런데 RNA는 레트로바이러스에 존재하는 역전사 효소들을 우리가 사용하면은 RNA를 DNA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NA와 DNA는 모두 증폭이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단백질의 경우에는 우리가 증폭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세포지도를 만들 때 단백질을 이용해서 만들면 훨씬 좋은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에는 새로운 기술을 한 가지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오늘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항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단백질을 굉장히 특이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항체 끝에 우리가 알고 있는 DNA 시퀀스를 달아주어서 그것을 단백질에 붙여주면은 단백질이 마치 역전사가 돼서 DNA가 된 것처럼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 실험실에서 만든 여러 가지 모디파이되는 항체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DNA 정보로 바꿔서 증폭해서 세포 수준으로 읽어내는 그런 일들이 점점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네, 박종훈 교수님의 상세하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양대학교 최재민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도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서 아마 떠오른 질문 같은데요. 항체는 바이러스의 특정 부위에 대해서만 인식을 하나요? 바이러스 변이 부위 이외에는 다른 부위를 인식하는 항체는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는지 역할을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최재민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항체가 바이러스의 특정 부위에 대해서만 인식하느냐라는 질문인데요. yes, no로 대답하면 당연히 yes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항체는 바이러스의 어떤 특정 부위를 인식하게 되고 그럴 경우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는 부위를 인식하는 항체도 있겠고 변이를 잘 일으키지 않는 부위를 인식하는 항체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인데요.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을 막는 데 있어서 어떤 항체가 더 좋을지에 대한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변이를 일으키는 부위에 대한 항체는 처음 그 항체가 만들어졌을 때는 좋았는데 그 부분이 변이가 일어나 버리면 그 항체는 더 이상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이를 잘 일으키지 않는 부위를 인식하는 항체가 만들어지면 바이러스가 변이를 하더라도 그 항체가 계속 잘 바이러스를 인식할 수 있겠죠. 따라서 백신 개발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변이를 많이 일으키지 않는 부위에 대해서 그 항원으로 만들어서 백신을 하면 그 만들어진 항체가 바이러스가 좀 변이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잘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충북대 강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경신여자고등학교 임연우 학생의 질문입니다. 아마 이 질문도 아마 백신과 관계되는 것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질문 같습니다. 사이토카인 스톰의 발생은 연령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굉장히 최근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아마 일반 그 학생분들을 포함해서 그런 뭐 면역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까지도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이야기를 뉴스에서나 아니면 신문지상에서 충분히 접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은 하나의 단백질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 사이토카인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 사이토카인 스톰을 일으키는데 이제 주된 역할을 하는 그 사이토카인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불리는 주로 이제 TNF, IL6라고 하는 그 사이토카인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변을 제가 드리자면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고령 환자들이 되게 중증으로 갈 확률이 크고 사이토카인 스톰에 의해서 이제 많은 경우에는 좀 심한 그 합병증이나 어떤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초기에는 사이토카인 종류 중에서 이제 항바이러스 기능에 담당을 하는 인터페론 리스판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젊고 이게 어린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초기에 그런 항바이러스 관련된 인터페론 리스판스가 일어나서 뒤에 이제 과도한 그런 TNF나 IL6라 불리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그렇게까지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고령에서는 이런 인터페론 리스판스가 초반에 잘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게 이제 약간 부작용으로서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몸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죽는다기보단 그 바이러스랑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면역 반응을 올리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그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을 굉장히 심각하게 손상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토카인이 일어난 그런 반응들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이토카인 스톰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에 대한 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고령의 그런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초기에 인터페론 리스판스라고 하는 게 제대로 못 일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뒤에 이제 대식세포에서 발현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발현하면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천 면역의 작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주대학교 김의태 교수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남승민 학생의 질문입니다. 재미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바닷물에 있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저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고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모든 바이러스가 모든 세포에 감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스코비2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막에 ACE2라고 하는 리셉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모든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그 특이적인 리셉터가 있어야지만이 세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지금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바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많은 바이러스들은 아직까지 사람에게 감염되는 바이러스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나 고세균들에 감염하는 그런 파지 바이러스고요. 또 일부는 또 어류에 감염되는 그런 바이러스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러한 바이러스들도 언젠가는 지금 그 박쥐로부터 온 사스코비2가 우리 지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시피 바이러스에 있는 그런 바다에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우리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를 꾸준히 해야겠죠.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카이스트 박종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청운고등학교 박민주 학생의 질문입니다. 실제 사람의 기관을 바탕으로 지도를 만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그렇다면 질병에 걸린 기관은 어떻게 수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예, 이것도 정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세포지도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그 과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과학자들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몸에
세포지도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질문을 해주셨듯이 우리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 몸에서 어떤 조직을 얻어내서 거기서 세포를 분리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저희는 병원들 그리고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분들과의 굉장히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그러한 샘플들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장기 기증을 해주시는 분들로부터 우리가 건강했던 사람의 그런 질병이 없는 장기를 얻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질병에 걸린 장기들은 상대적으로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병이 든 경우에는 그 병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이옵시를 하게 되는데, 그런 조직을 떼어내서 관찰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샘플을 얻어서 또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의 연구는 단순히 저희 연구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한 분 한 분 과학에 관심을 가져주셨던 이런 도너분들, 샘플 도너분들의 그런 지원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양대 최재민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형 당뇨병이나 루게리병 같은 경우 몸의 면역체계가 신체의 부위를 공격하여 생기는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때 면역체계들이 몸을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이 병들이 면역체계가 신체의 부위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참 사실 우리 면역체계가 나를 공격하지 않고 병원체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면 참 좋겠는데, 또 때로는 이제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서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게 된다라고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흉선에서 T세포를 만들고 또 골수를 통해서 B세포가 발달을 할 때 나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세포만 살려서 내보내는 이런 실렉션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또 사람들에 따라서 유전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는 이러한 나를 공격하는 세포가 나오지 않도록 실렉션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조금 나오는 그러한 세포를 잘 찾아가서 좀 억제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 몸에서 면역을 조절하는 시스템도 있는데, 또 반대로 이러한 것이 또 잘 작동을 못하면 또 민감하게 나를 공격하는 이러한 자가면역 질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 왜 발생하느냐를 설명할 수 있는 이유고요. 또 환경적으로는 어떤 다른 감염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나를 공격하는 면역 세포를 깨워내 가지고 자가면역 질환을 일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근본적인 치료는 나를 공격하는 면역 세포를 찾아가서 그것만 딱 죽여주면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수많은 세포들 중에 그 세포만 딱 찾아가서 약물이 죽여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현재로서는 다양한 신약들을 통해서 가능한 한 부작용 없이 면역 반응을 좀 일시적으로 좀 잘 서프레션 해주는 그러한 방향의 면역 조절로서 현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재민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이제 세 번째 라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충북대 강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과고등학교 선다현 학생의 질문입니다. 앞으로 인류는 전염병과의 전쟁을 끊임없이 겪게 될 것인데 인간이 계속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상당히 근본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 인류가 가장 어떻게 보면 궁금해할 만한 또 질문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면역학자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인류 역사상 이렇게 가장 짧은 시간에 어떠한 한 질병에 대처한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신의 개발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고 있고, 면역학의 그런 우리가 흔히 교과서 텍스트북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에 하나의 그 부분이 지금 다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팬데믹이라는 상황은 1년마다 계속 나타나거나 그 정도로 자주는 아닐지라도 주기적으로 한 몇십 년이든 또 나타날 확률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류가 어떻게 잘 대처할지에 대한,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길지에 대한 건
아마 전쟁에서 잘 이길 때 과거에 뭐 저희가 그 임진왜란 당시에 그 당했던 이유가 군대를 잘 만들어 놓지 않고 다행히도 이순신 장군께서 굉장히 훌륭하게 방어를 하셨지만 그럼 또 다른 침입을 막는다는 건 굉장히 면역은 전쟁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면역학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지식과 연구가 바탕이 된다면 나중에 훨씬 그 효과적으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게 백신을 개발하든 치료제를 개발하든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면역학자가 필요하고 더 많은 그런 연구자들이 필요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또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역사들에서 전염병들을 대처한 방식은 사실상 인류가 그냥 무차별적으로 당하다가 결국에는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면역을 갖고 살아남아서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인류를 구성하고 그런 약간 긴 시간을 보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는 저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고 백신도 빨리 개발되었고 대처를 하고 있지만 이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판단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획득한 면역이 있고 백신에 의해서 획득한 면역이 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사실 면역학자들이 살짝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기에 안 걸리신 지가 대부분 오래되지 않으셨나요? 대부분 다 어디 한번 아파보신 지가 되게 오래되셨죠, 그렇죠? 지금 마스크로 인해 지금 저희가 면역 시스템이 살짝 휴업 상태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과연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언젠가는 이제 저희가 좀 별로 심각하지 않게 느끼는 시기가 올 텐데 오히려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인플루엔자 같은 독감이 퍼졌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그때도 또 마스크를 쓰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보내야 될까? 아니 그거는 굉장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퀘스천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인류는 계속적으로 면역학을 많이 공부하고 그러한 되게 위험한 팬데믹에 대처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좋은 인류 역사상의 큰 교훈이 될 것 같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인류가 이렇게 해서 다 살아남았을 때 시간이 한 10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는 어떤 판단이 서게 될지는 그거는 또 나중에 과학이 해결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근본적인 해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제주대 김의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다 보니 생활사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볼티모어 분류에 따라 바이러스가 복제하는 방법이 다른데 각 분류에 따라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고 분류별로 어떤 바이러스가 속하는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상당히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김의태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볼티모어 분류법은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너무 길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7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중나선의 DNA냐, 이중나선의 RNA냐, 그리고 단일 가닥의 DNA냐, 단일 가닥의 RNA냐, 단일 가닥인데 방향이 양성 방향이냐, 음성 방향이냐, 그리고 또 역전사 효소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7가지로 바이러스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만 예를 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분류법에서 4번째 분류법에 속하고요. 양성 가닥의 싱글 스트랜드, 그러니까 단일 가닥 RNA 지놈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단일 가닥 양성 방향, 그러니까 포지티브 스트랜디드 RNA 바이러스 지놈은 우리가 흔히 우리 진핵 세포의 mRNA와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트랜스크립션, 그러니까 전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트랜슬레이션, 단백질로 번역이 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카이스트 박종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숙문고등학교 조예연 학생의 질문입니다. 세포 지도는 사람마다의 유전 정보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나요? 있다면 세포 지도로 돌연변이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일단 간단한 답을 드리자면
내입니다. 사람마다 유전 정보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의 세포 지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세포 지도를 제가 아까 RNA 전사체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낸다고 했는데요. 이 RNA에 존재하는 돌연변이는 따라서 같이 분석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RNA에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전세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어떤 돌연변이들도 사실은 질병이나 우리 몸의 어떤 현상과 관련이 많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통 요즘 세포 지도를 만들 때는 단순히 RNA 시퀀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전 정보도 함께 분석해서 이제 각자 사람별로 다른 유전 정보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다른 세포의 양상을 갖게 되는지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오늘 최재민 교수님께서 아까 예를 들어주신 자가면역 질환 같은 다양한 질병들에도 모두 유전적 소인이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그 유전적 소인들이 실제로 어떤 세포에 어떤 유전자가 조절되어서 그런 질환의 발병률로 이어지는지 아직 잘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전 정보가 결합된 세포 지도를 만들어 보면은 실제로 환자에서는 특히 어떤 유전 변이를 갖고 있는 환자들에서는 어떠한 세포에서 어떤 유전자가 잘못 발현돼서 이런 질병에 대한 프로펜시티가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양대 최재민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성고등학교 김혜강 학생의 질문입니다. 선천적으로 면역 결핍증 에이즈에 걸려 태어난 아이는 내재 면역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적응 면역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제가 질문을 조금만 수정하면은요. 일단 선천적으로 면역 결핍이 생겼다라고 할 때 이 선천적이라는 것은 이제 유전적인 문제를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가로치고 이제 에이즈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에이즈는 이제 후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된 것을 그런 영어로 표현한 acquired immune deficient syndrome을 에이즈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면역의 결핍 현상이 생긴 것을 에이즈라는 질병이라고 하고, 많이들 아시다시피 HIV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러한 후천적인 면역 결핍이 생겼습니다. 이 HIV 바이러스는 CD4라는 그러한 단백질을 인식해서 감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 중에 CD4 T세포, 도움 T세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CD4 T세포에 감염을 하게 됩니다. 이 도움 T세포는 말로 표현한 거는 이제 도움이라는 말을 썼지만 굉장히 중요한 T세포입니다. 그래서 B세포에 의한 항체 면역 반응도 도와주고 CD8 T셀에 의한 세포 독성, 사이토톡식한 그러한 면역 반응도 도와주기 때문에 이 CD4 T셀이 잘 작동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서 항체도 잘 안 만들어지고 또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혹은 좀 정상적이지 않은 세포를 찾아가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면역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면역의 결핍 수준의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따라서 CD4 T셀의 그 감염, 그리고 감염 때문에 CD4 T셀 숫자가 줄어드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응 면역에 큰 결핍이 와서 이러한 질병이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대 강규호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광덕고등학교 최인원 학생의 질문입니다. 세균 감염에는 거의 모든 세균에 대응할 수 있는 광범위 항생제 같은 것이 있는데 다양한 바이러스 감염에는 광범위 바이러스 제제 같은 게 연구되고 있나요? 개발이 안 된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그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세포 안으로 침입하는 종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세포 바깥에서 우리 몸에 침입하고요. 바이러스는 거의 필수적으로 우리 몸의 그러니까 숙주 세포의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자기 자신을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세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그 타겟을 해서 약물로서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그런 타겟들이 존재하는데,
바이러스의 경우에 좀 더 다양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바깥으로부터 세포와, 그러니까 우리 몸의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그 각 단계마다, 그러니까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들어와서 자기 몸을 이제 복제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는 그 각각의 단계마다가 하나의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할 수 있는 걸 타겟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모든 바이러스가 다 똑같은 루트를 따르고 하나를 공격했을 때 모두 똑같이 죽는다면 참 좋겠는데 이게 참 아쉽게도 바이러스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 하나가 모든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기 힘들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비슷한 종류의 바이러스들은 비슷한 약물로서 어느 정도의 효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가 그런 일종의 사이클을 도는 데 있어서 특정한 부분에 어떤 비슷한 어떤 엔자임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 약물 하나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종류는 아니지만 몇 종류의 바이러스들은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질문 다시 답변을 요약해드리자면 항생제의 개발과 항바이러스의 개발에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 게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로부터 존재한다. 그리고 바이러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면 그걸 타겟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의 바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제주대 김의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진고등학교 권효빈 학생의 질문입니다. 신세틴-1 단백질이 어떤 과정으로 태반을 발달시키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시틴-1 단백질은 이제 그 내인성 바이러스, 그 고대 바이러스 유래 단백질인데요. HERW라는 유전자에서 발현하는 단백질입니다. 이 신시틴-1이라는 단백질은 원래 이 내인성 바이러스가 되기 전에 원래 이제 바이러스 상태였을 때 고유의 역할이 바이러스 외막에 존재하는 단백질로서 세포와 세포의 융합, 셀-투-셀 퓨전에 관여하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태반이 발달할 때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세포들이 서로 융합을 하게 됩니다. 특히 트로포블라스트, 영양막이라고 하나요? 영양막이 이제 퓨전이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이때 이 신시틴-1 바이러스 단백질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만약에 신시틴-1이 없으면은 이러한 태반의 그 영양막 퓨전이 융합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카이스트 박종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SSIS 고등학교 박서연 학생의 질문입니다. 생명의 주기율표를 만들면 화학 주기율표처럼 하나의 세포를 다른 세포로 만들 수 있나요? 화학에서 프로톤에 더해서 다른 엘리먼트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이건 저의 앞으로의 연구 관심사를 정확히 이렇게 질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선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포 지도를 만드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한 세포가 그 세포가 되는 원리를 파악해서 어떤 세포를 다른 세포로 바꿔보는데 활용하자라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 오늘 그 면역에 대해서 여러분 다양한 얘기를 들으셨는데 T세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 실제로 암 치료를 비롯해서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데 T세포가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T세포를 우리 몸에서 뽑아내서 가공해서 쓰는 것 자체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몸 밖에서 T세포를 마음껏 많이 만들어내고 원하는 형질을 가진 T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희웅선에서의 T세포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로 그 데이터를 담고 있는 이런 정보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그 T세포를 꺼내서 분할을 시킬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T세포를 더 잘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한양대 최재민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주고등학교 천지호 학생의 질문입니다. 돌연변이가 일어난 우리 몸의 세포를 외부 물질로 인식해 면역작용이 일어나기도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셨고요. 사실 제가 좀 실시간 질문도 보고 있고 한데
좋은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훌륭한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얼굴을 보지 못해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 세포가 우리 그 엄마 아빠한테서 물려받은 유전자를 가지고 세포 분열을 통해서 우리 한 개체가 형성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이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유전자가 계속해서 세포 분열하는 과정에서 복제하는 과정에서 또 일종의 오류가 있어서 변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다양한 변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변이가 있을 경우 우리 생명 활동에 이롭지 않은 그러한 변이들이 생겼을 경우 이 세포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마치 이제 외부의 것과 유사하게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 면역세포가 가서 그러한 세포들을 사멸을 시킵니다. 이러한 작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몸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반응 중에 하나이고요. 이러한 작용이 잘 일어나고 있으면 암이라고 하는 이 정상적이지 않은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아주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해서 거의 뭐 조직 수준으로 커져가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명 현상에 해를 끼치는 그런 암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면역 세포들은 시시각각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제거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면역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암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질문해 주신 바에 대한 답변은 그러한 일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쉽게도 저희 라이브 Q&A를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여러분들의 많은 궁금증들이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경암 바이오 뉴스 캠프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주신 걸 보니 우리나라 생명과학의 미래가 아주 밝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멋진 강연을 해주신 교수님들과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회 경암 바이오 뉴스 캠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